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구치소를 찾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는데 민주당은 옥중 정치로 국민을 선동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여야 간 또다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30분간 특별 접견합니다. 이 자리에는 친윤계 이철규, 박성민, 정점식 의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당 의원의 윤 대통령 접견은 3일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시작으로 7일 윤상현, 김민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접견 온 의원에게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비판하는 등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좀 부탁을 하셨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지지자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씨를 통해서 국민 갈라치고 선동하는 메시지 내려는 거 아닙니까? 여권 내에서도 지도부에 있던 윤 대통령 접견에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당사자들은 개인 일정이라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엄연히 지금도 대통령이에요. 옥중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윤 대통령은 향후 정치인 접견을 최소화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당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라 우클릭 행보를 보여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외로 좀 그들이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광장 민심을 앞세워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여당이 반발하면 입법 논의는 지체되고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우클릭 행보에 맞춰 경제 성장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복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정책, 민주당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일장춘몽이라며 평가절하에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주말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가운데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면서 여권에서는 관련 입장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경북의원 11명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습니다. 김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탄핵 반대 대구 집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북지사는 집회 직후 SNS에 국민의 함성이 귓가에 생생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 경북의원 11명이 참석한 뒤 SNS에 지지층을 향한 감사 인사를 올렸는데 지난주 부산 집회보다 현역 의원 참석이 늘었습니다. 경북부지사 출신인 이다리 의원은 집회에 모인 인파 사진을 공유하며 위대한 대구 경북인들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참석하셨는지도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별적 판단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회에 참석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불참한 뒤 SNS로 입장만 올렸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선 이상 중진들과 탄핵 반대 여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연단에 섰던 전한길 강사는 집회 제한 방침을 밝힌 강기정 광주시장을 향해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가서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민주화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강 시장은 지난 6일 SNS에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해 왔다며 불허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나선 데 이어서 3번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체 다 합산하면 9분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8명 중에 9분이 가는 건데 어쨌든 각 의원들 개별 성향보다는 본인들 생각에 따라서 가는 거라서 뭐 친분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회한에 대해서 뭐 떨구고자 가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다양한 동기로 갈 텐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정치인을 접견하러 가는 것이 큰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본인 구명을 위해서 뭐 의원들을 부르거나 또 구명을 부탁하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는 그 의원들이 소속한 국민의힘 정당의 이익과 현재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익과 지금 상반되는 부분도 없단 말이죠. 물론 언행에 따라서는 상반되는 여론이 형성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익에 상반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예. 지금 뭐 찾아가는 의원들 숫자를 9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작은 차이입니다만 총 10명에 이르는 것 같은데 보면은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접견하는 의원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비상계엄은 정당했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해왔는데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당하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 심지어는 뭐 계몽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에 동조하는 겁니까? 지금 접견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상 대통령과 함께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메시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차적 문제를 또 제기하면 국민의힘 또 지도부 회의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국민의힘은 뭔가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것처럼 지도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강성 지지층에 굴복한 것 아니냐. 사실 대통령을 접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언론사의 카메라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에게 얼굴 도장 찍기 위해 가는 것 아니냐. 저희는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과거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를 수 있죠. 네. 이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이게 위헌 위법이냐, 위헌 위법이다 하더라도 탄핵의 정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보느냐, 각자 다 다릅니다. 근데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어디선가 있겠죠. 다만 이제 과거의 어떤 특정 정치인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정치인들의 그 패턴이 아니죠. 예. 이 정치인들은 앞으로 미래의 정치 환경이나 정치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견을 가는 것이지 과거에 대한 평가에 머물렀다. 예전에 난 그 평가가 옳게 했다 또는 그르게 했다에 따라서 난 앞으로 이 사람 안 만난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앞으로 정치의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 속에 불가근 불가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요.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여당 의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다 같이 애국가 한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하고 닳도록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경찰 추산으로 5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부산 집회 14,000명보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일주일 새 4배 가까이 는 건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일단 5만 2천 명이라고 추산하기도 했지만 예. 또 주최 측은 30만 이상이라고 하고 네. 뭐 어떤 신문사에서 AI로 그 합계한 인원수는 또 15만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쨌든 많이 모인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단순히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뭐 극우적 성향, 극렬 지지층 이런 분들로 형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요. 어쨌든 현재 전국에 대한 판단이 서려 있다. 그러니까 특정 개인의 위법, 뭐 위헌 여기에 대한 개별적 판단의 양상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국 상황에 대해서 판단한 거고 여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 절차적 어떤 미숙함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다 서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 아니냐, 계몽령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일도 양단식의 평가를 하게 되면 또 국민적 의사표현을 좀 오독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 부분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을 민주당에서도 유념해야 될 부분이 민주당의 탄핵 이후에 탄핵 전에 어떤 국회 운영 과정, 탄핵 이후에 또 전국 주도하는 그 양상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을 좀 유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집회 동원령을 내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 올린 그 글을 좀 문제 삼고 있는 건데 그 팬카페에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지역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당원들에게 전송한 문자를 팬카페에 누군가가 그 문자를 그 카페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뭐 탄핵 찬성 집회가 됐든 반대 집회가 됐든 정치인들이 그런 거에 참여하자고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참여한 이후에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선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뭐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절차적 문제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보면 연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절차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헌법재판소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들을 불의하다. 뭐 이들이 만약에 찬성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을사오적이다. 헌법재판소를 휩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정치인들이 나가서 이런 것들은 좀 선 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건 자제해야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서 자 재판관들 중에 보수 성향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 기각 의견을 내면 이 사람들 가만두지 말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휩쓸어버리자. 이런 발언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서로가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국민들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건 독려를 할 수 있으나 선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 정당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너무 그걸 방관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선후가 있긴 한데 어쨌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가 이제 극단적일 수는 있죠. 극단적으로 아주 위헌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는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는 또 국민적 의견도 있어요. 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대의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로 뽑았어요.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하고 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견이 저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헌법재판소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보이는 거고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어떤 법률에 기반하지 않는 헌법에 기반하지 않는 절차적 진행으로 마음대로 대의제의 최고 상징인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다 기준이 다르다.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지금 뭐 탄핵 찬반 집회에서 이번 계엄 사태와 탄핵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중반부를 넘어섰는데 여야는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 짚어보면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진우 전 사령관과 여인영 전 사령관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인데 이 접견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접견을 만약에 접견 대상자가 원치 않으면 접견에 응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부자연스럽긴 해요. 왜 공범 간에 한 변호인이 공범들을 다 수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수임을 위한 접견이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수임 전 접견 절차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수임을 위하지 않은 접견이라 그러면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저 부분은 변호인이 조금 성급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접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그 접견이라는 것 자체가 예. 그 두병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업 방첨사령관이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날 이루어졌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두 분이 나온 다음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입장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자꾸 답변이 제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 과연 그럼 그 두 증인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했지만 곽종근 전 사령이 거부를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아까 뭐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도 이 증인들의 발언이 오염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정성 문제 연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점을 문제로 삼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유사한 기준을 갖고 판단한 건 맞습니다만은 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그 행위였는지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우리 헌재법에는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헌법재판의 성질이라는 게 졸속심리가 아니잖아요. 예. 물론 일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일방적인 진술이 기재된 검사가 물론 그 진술자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 진술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거나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실체적 진실의 증거로 쓰겠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재판 기준을 바꾸는 것이 맞고 이것이 헌법재판소법에 부합하는 것이지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또 그러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문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증인신문 시간도 제한하는 것도 제가 형사재판 가봤지만 저렇게 엄격히 또 적게 배당하거나 제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초식에도 등장했다고 하니까. 뭐 초식에 공정을 기하려고 하지만 사실 예. 공정을 기한다는 의미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 재판관들이 내가 궁금한 사안이거나 변호인 상대방이 물어보는 사안이 다를 수 있는 거지. 저걸 어떻게 똑같이 양측에 공정 배분합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논점이지만 지금 그 탄핵 사유가 몇 가지가 되는데 이걸 일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포고령 위반의 점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평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이 반대하는지 몇 명이 찬성하는지를 밝히고 그다음에 다음에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도 또 밝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 사유별로 평의를 해가지고 밝혀야 되는데 이걸 개괄해가지고 자 지금껏 해온 여러 가지 4가지 5가지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의에 붙이는 것도 이것도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윤기찬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해두고요. 예. 증인신문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어느 재판도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헌법재판 역시 지금 주신문 30분 그리고 반대신문 30분 그리고 재신문 15분 시간을 더 주고 또 재반대신문까지 15분을 또 줍니다. 예. 심지어 여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 시간까지 추가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 자체, 시간 제한을 두는 것 자체를 헌법재판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전부 평의를 통해서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특정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비판하는 건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국민적 귀추가 주목되어 있고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의 유연성은 좀 둬도 되지 않을까. 뭐 3분 정도의 추가 시간 이런 것들은 좀 부여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좀 아쉽다고는 생각하나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이게 편향돼 있다거나 과거와 달리 너무 불공정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편향됐다는 점을 저희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예. 졸속이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차별을 뒀어요. 증인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소한 씨 같은 경우 6, 7시간 증인신문을 했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최소한 씨의 증인의 그 증언의 중요도에 비춰서 보다 떨어지는 증언을 하신 분들은 뭐 20분을 줘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력한 증거들 있잖아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이진우 씨 이런 분들은 유력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탄핵 소추 사실을 입증하거나 탄핵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중반부를 넘어섰는데 두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한민수 대변인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제가 듣기로는 대표께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정책, 민주당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 어려운 국면을 이기기 위해서 대표가 말씀하시는 비전이 담길 것이고 같이 힘을 모아달라는 호소가 담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게 정치권에서 종종 등장하는 개념입니다만 예. 왜 이 시점에 국민소환제 도입 꺼내는 걸로 보세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처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22년 대선 때도 이걸 이재명 대표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한 거 있습니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흘러갈 경우 이 정치 개혁 이슈 중에 어떻게 보면 좀 단골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2022년과 지금을 비교해서 민주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 탄핵 찬성 반대 집회도 보지 않았습니까? 뭔가 주권자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빈도가 매우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소환제를 단순히 진보 진영의 정책이 아니라 주권자들의 참여가 늘어난 이 현 시점에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다만 여전히 쟁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과연 주권자들이 이것을 파면시키는 것은 위헌적인 것 아닌가 이런 쟁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당장 도입할 기는 어렵다라는 분석들도 있어요. 아마 위헌적 요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국민소환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고민은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는데 국회의원도 물론 탄핵 대상이지만 국회에서 소추 의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은 국회의원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 그래서 다만 국회의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 전체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의결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소환제도 검토해 봐야 되지만 사실 국회 해산제도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런 국민소환제, 국회 해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사인을 준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표가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집권 청사진을 소개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가짜 우회전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전처럼 진보는 분배만을 이야기하고 보수는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진보 진영에서도 성장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전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좌파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클릭 행보를 오히려 환영해야 되는 건 국민의힘 측인데, 그리고 사실 선거를 앞두고 중도적으로 정책이 방향이 전환되는 거는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대선 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얘기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당선된 이후에, 만약에 집권한 이후에 그 말을 다시 뒤집고 다시 되돌아갈 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것처럼 그랬을 때 비판해도 늦지 않다. 지금의 중도 성향적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강론은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인데 민주당의 정책은 어느 정도까지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발전적인 방안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성장과 분배라는 양 날개를 살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우클릭에 대해서 진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대선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잖아요. 그럼 국회 운영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로서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 입장을 밝히는 거라서 저는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을 중시하는 법안 내용을 입안하거나 기존의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키셔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도체 특별법 등과 관련돼서 수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클릭이라는 말씀으로 통칭되는 본인의 기조를 반영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실제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내용이 적힌 화환들이 이 길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겁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를 전후로 화환 배달이 급증했는데 900m에 이르는 도로 양쪽으로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화환들은 한 달 넘게 방치되면서 일부는 이렇게 훼손된 채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이제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막 다른 차 놓고 부어뜨리고 그래서 그게 안 좋아요. 환경미화원에겐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많이 올지 않고 나오는데 탈취해야 되고 애들 하고. 용산구는 그동안 화환 자진 철거를 유도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에야 불법 광고물로 규정돼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녹사평역 일대 화환 일부가 우선 철거됐고 나머지는 순차 정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어요. 부러지거나 수거가 안 되는 것들은 부서에서도 치우고 있고. 하지만 예산 등 문제로 강제 철거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데 이달 들어 400여 개가 철거됐다지만 아직도 1000개 이상 남은 상황. 헌법재판소와 서울구치소 등 곳곳에서 비슷한 화환 시위가 벌어지는데 인근 주민들은 언제까지 불편을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네, 전남 여수 앞바다 어선 침몰 사고의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상태인데 해양 경찰이 밤새 수색 작업을 벌인 가운데 날이 밝았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라 기자, 추가 구조자 나온 게 있나요? 네, 해양경찰은 밤사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장 김모 씨 등 선원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실종 선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선체가 발견된 해역 수심이 80m에 달하는 데다 파도가 높고 강한 바람까지 겹쳐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수색 작업을 하던 5톤급 경비당정이 파도에 전복돼 해경대원 6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난 어선에는 한국인 8명과 베트남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 등 모두 14명이 승선해 있었는데요. 이 중 외국인 선원 4명은 극적으로 구조돼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구명조끼를 착용할 새도 없이 어선이 갑자기 기울어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역에는 2.5m 높이의 파도가 일고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해경은 사고 선박인 서병호가 139톤급 대형 선박이어서 사고 원인이 기상 악화 때문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병호는 조업을 위해 8일 낮 12시 55분쯤 부산 감천항을 출항해 신안 흑산도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보도국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여수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대형 어선이 침몰해 선원 1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사고 어선이 출항한 지 13시간여 만에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네, 어선이 부산에 있는 감천항을 출항한 게 낮 12시 55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흑산도 해상으로 항해하던 도중에 갑자기 침몰했는데 침몰한 시각이 새벽 1시 41분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조금 전에 나왔지만 139톤이면 상당히 큰 배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선원도 14명이나 있었고 예. 그런데 갑자기 침몰한 게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데 이제 구조된 선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새벽 1시 41분이니까 무슨 조업을 했겠습니까? 그 침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배가 갑자기 멈추더라. 그래가지고 나가봤더니 배가 급격하게 왼쪽으로 기울어서 그래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못하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파도가 한 3m 정도까지 이렇게 높은 파도가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이 2월 아닙니까? 최근에 또 얼마나 혹한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야말로 얼음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고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생존자는 4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게 구명보트로 이용해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구명보트에 근데 이
칠흑 같은 새벽 시간에 어떻게 올라타게 됐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아직 뭐 구체적으로 구조된 경위 또 구명부터가 어떻게 펼쳐지게 됐고 어떻게 옮겨 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복이 됐고, 그러니까 선원들도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상태에서 바다로 뛰어들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 수온도 낮고 파도도 높고 또 온도도 매우 낮은 상태여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구명뗏목이 전복된 어선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옮겨 타고 5명이 좀 사투를 벌인 끝에 2시간 만에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 어선이 선단을 이뤄서 5척이 함께 조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주변에 다른 선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추측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서경호 혼자 출항한 것이 아니고 같이 선단을 이루어서 나간 배들이 5척이니까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는 구조 요청을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그 선박이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서경호가 이상하게 다른 그 선단에다가 구조 요청을 하질 않았대요. 그다음에 서경호 같이 큰 배에는 이렇게 해경에 자동적으로 조난 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의무적으로 그 설치가 되어 있었을 것인데 해경에도 조난 신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서경호 침몰이 알려지게 됐느냐? 선단에서 같이 레이더를 이렇게 쭉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레이더 상에서 서경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먼저 연락을 취한 것이 서경호가 아니고 선단에 있는 다른 선원이 서경호의 연락을 취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아 뭔가 일이 생겼구나 해서 오히려 그 다른 선단에서 해경에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인데, 그래서 이제 4명이 구조가 됐긴 했지만 어쨌든 피해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조 요청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난해요. 어선 전복으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 수가 총 1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0%가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해수부가 뭐 지난해 어선 관리 대책 마련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수치가 증가한 이유는 뭔가요? 저도 이번 사고 이후에 해수부 발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많은 어선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된다는 거를 좀 아시는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됐다는 거고요. 2017년 이후에 사망 실종자가 100명이 넘은 게 작년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출항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폭우라든가 돌풍 상황이 반복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안전을 고려해서 출항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획량이 감소함으로써 좀 무리한 조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가 안전대책도 발표했는데, 그런데 작년에 사망사고가 최고에 이른 거를 보면 그 현장에서 실효적이게 이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해수부는 작년에 발표한 어선 관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항구에서 이렇게 안전 대책을 잘 스스로 통제하고 내부 어떤 규정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조속히 실종자 소식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7일 세상을 떠난 가수 송대관 씨의 연결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먼저 고인의 생전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요계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10대 가수 가요제나 뭐 이런 가요제에서 뭐 대상 받은 것들이 몇 개 있죠. 훈장, 가요계 훈장도 받으셨네요. 훈장 받은 거 하고 숱한 고생을 해왔죠. 그래서 무명 생활을 한 8년 거은 그렇게 하다가 일약 그 해뜰날로 이제 최고 가수상을 받고 제 인생이 확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때. 네, 어제 있었던 송대관 씨의 연결식에서 후배 가수들이 해뜰날, 대표곡인 해뜰날을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어땠었나요? 글쎄요, 이제 갑작스러운 비보니까 가요계 선후배들도 꽤 많이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잠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해뜰날은 송대관 씨를 상징하는 대표곡이니까 가시는 길에 그 노래를 불러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이 태진아 씨나 서른도 씨, 이자연 씨를 비롯한
참여한 이 후배 가수들이 같이 불렀는데요. 분위기를 좀 밝게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은 후배들의 마음에 또 김수찬 씨는 성대모사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갑작스러운 비보여서 그런지 슬픔에 잠긴 모습들은 감추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송대관 씨의 마지막 길에 함께한 태진아 씨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올해 5월 8일 어버이날 우리 형님 또 라이벌 디너쇼 오랜만에 한번 하시죠. 그때 좋지. 네가 잡아라. 그 얘기 어지가 뭐 불과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오늘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한쪽 날개를 완전히 잃은 거나 다름없어요. 태진아 씨 표정과 목소리가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친한 지인이 갑자기 세상을 뜨면 충격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 송대관, 태진아 두 분은 라이벌 관계 아니겠습니까? 라이벌이니까 경쟁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누구보다도 가깝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기라고 하는 건요,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상승 작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송대관이 있었기 때문에 태진아도 인기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실을 태진아 씨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 비통한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일이나 1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거의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산에도 동일한 관세를 매기라고 나오면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큰 한국에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역시 종전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the president's prepared to put all of those issues on the table this week, including the future of U.S. aid to Ukraine. We need to recoup those costs.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금 회수와 희토류, 천연자원 구매 등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핵심 내각이 이번 주 양측을 모아 구체적인 종전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will have our Secretary of State, our Secretary of Defense, our Vice President, our Special Envoy in Europe this week, talking through the details of how to end this war.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푸틴도 사람들이 죽는 것을 멈추기를 원한다며 전쟁을 종식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와 관련해 확인도 부인도 해줄 수 없다면서도 소통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벤스미 부통령이 참석하는 14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잡혀있던 인질들이 석방되자 이스라엘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가족들이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정으로 양측이 억류됐던 사람들이 석방되고 있는데요. 사진에 포착된 사람들 표정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주말 5차 인질 석방을 했는데요. 하마스가 이들을 납치한 지 491일 만에 자유가 됐습니다. 석방에 앞서서 이스라엘 인질이 하마스 대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인데요. 군중 앞에 세워서 인질에게 감사 인사를 강요하는 장면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억류됐다가 자유를 얻은 순간 인질들의 표정이 극적으로 바뀌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도 석방이 됐다고요?
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3명을 풀어줬고 맞교환으로 이스라엘은 수감자 183명을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 감옥에서 석방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가자 지구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자마자 감격하며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양측의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은 앞으로 이루어질 협상에 따라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납치된 인질들이 자유를 되찾고 팔레스타인에도 속히 평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며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7.2도, 충주 영하 13.9도, 평창 영하 17.8도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점차 오르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6도로 평년 기온보다 높겠고요.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한파 속 서쪽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에는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이 2도, 대전과 대구 5도, 부산 7도 예상됩니다. 정월 대보름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